어제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핵 위협이 현실화되면 김정은 제거 작전을 실행할 수도 있다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이 시간 김정복 한중대 석좌 교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제 북한이 오색 실험을 감행하면서 하루 동안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이기도 했고요. 일단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핵실험을 왜 단행했을까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 국장님께서 이번 핵실험의 배경 좀 짚어주시죠. 네. 자, 북한은 항상 다목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핵실험을. 예, 지금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저런 모습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끌려가겠구나 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이번 하면서 이제 G20 회의와 더불어 그 시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네네.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그다음에 이미 핵무기도 소형화, 다중화, 경량화를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이제는 너희들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필요가 없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예. 이런 의도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자,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주 이번에 핵 폭발 실험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일단은 핵탄두 폭발 실험이라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이 핵탄두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폭발 실험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곧 월요일쯤 되면 노동신문에 그 모형을 자체를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하겠죠. 공표를 공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9월 9일 날 아침 9시에 그 구자가 3개 붙는 그 시간에 폭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절 68주를 기념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나름대로 휴일을 해서 놀게는 만들어줬지만 주민들한테 무슨 생필품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놀아줄 수 없으니까 그냥 선물로 구구절을 기념을 해서 이제 폭발 실험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유엔 제재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핵실험을 했는데, 현재 정반대로 오히려 유엔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유엔 제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어제 처음으로 이제 저희 취재 기자도 얘기를 했었지만 핵무기 연구소라는 걸 북한이 언론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한 건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오기는 올 3월 달 이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존부터 쭉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핵무기 소형하면서 과학자들, 기술자들 이런 어떤 엘리트 집단을 다 가지고 있다. 이제는 거의 완비 상태에 있다. 이렇게 그렇지만도 북한에는 아무리 어떤 정부 산하의 훌륭한 기관이 있어도 김정은이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이 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이런 훌륭한 집단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전에는 조선중앙TV로 보도할 때만 다른 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완벽하게 핵시설을 갖추고 있고 엘리트 집단을 갖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오색 핵실험 역대 최대 위력이었다고 저희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실험 10킬로톤이었다 위력도 그렇고요. 일단 어느 정도의 저희가 이 위력이라는 게 워낙 또 거대해서 저희가 좀 체감이 안 되거든요. 좀 체감될 수 있게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10KT라는 것이 그러니까 10,000톤의 TNT를 동시에 폭발시킨 위력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게 우리가 10,000톤의 TNT를 동시에 폭발시킬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이 동시에 엄청난 폭발력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예. 10,000톤의 TNT를 모아놓고 폭발을 시킨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불이 붙게 되지 이게 폭발이 안 되거든요. 예. 동시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폭발력을 낼 수 있는 건 핵무기밖에 없는데, 그것이 만약에 현재 용산에 이 10,000톤짜리 10KT짜리 핵무기가 폭발됐다라면 약 한 50만 정도가 동시에 죽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후유증으로 해서도 한 50만 정도가 추가로 죽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한 16KT 정도가 폭발하면 한 100만 명 가까이 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10KT짜리는 그보다는 좀 적지만 한 50만 정도 죽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유럽 지진센터도 그렇고 5.0으로 진도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지질연구소에서는 5.3이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보니까
0.1인가 2가 늘어날 때마다 위력이 2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공포심을 조금 낮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제 낮춰 10킬로톤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었다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우리 정부의 평가를 믿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면 현재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벌써 지진계를 갖다가 울릉도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동북 삼성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하바롭스크에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진계 숫자가 훨씬 많고 정밀합니다. 정밀하기 때문에 우리 기상청 발표를 믿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현재 진도가 한 5.0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시 맞는데 만약에 미국의 평가같이 5.3이라 된다 그러면 현재 그 폭발력 자체가 20에서 30KT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본다 그러면 증폭 핵분열탄 또는 수소폭탄의 그 아주 작은 정도의 수소폭탄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큰 것인데 이번은 그 국정원장이 그 국회 정보위에서 수소폭탄 가능성은 낮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5.0으로 보고 10KT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북한의 핵실험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국장님? 그렇죠.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하고 대위적으로 수소폭탄까지 실험했다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되겠느냐, 돈이 없어도 되겠냐 이렇게 믿지 않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지금 빠른 시간 내에 핵무기 보유국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얻을 게 많아요. 자기들이 뭐 외교적인 차원, 그다음 자기들 추구하는 것들.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6차례 핵실험하고 NPT가 공식적으로 인정 안 했지만 핵 보유국이라고 지금 인정받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런 걸 노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그들이 한 번도 국제사회의 제재 아랑곳하고 그들을 계획대로 쭉 진행해 왔어요. 한번 보세요. 뭐가 미스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공언이 아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는 지금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 체계, 뭐 노동, 스커드, 그다음에 무수단 미사일 이런 다 집어넣겠다. 그래서 모든 타겟들 자기들 표적으로 하는 걸 다양화해서 우리는 이런 만반의 준비가 됐다. 지금 거의 다 완성됐다. 이걸 보여주려고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이게 그 김정은의 아버지였던 그 김정일 위원장 당시에는 2006년에 있었고 9년에 있었고 좀 이렇게 주기가 있었고 또 뭔가 좀 차분하게 뭔가 이루어진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급진적으로 김정은이 이렇게 핵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뭐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유엔 제재를 불러들여서 현재 북한 체제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더군다나 이제 뭐 태영호 공사나 이런 뭐 고위급 탈북자가 자꾸 발생하니까 나름대로 김정은이도 굉장히 그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핵 보유국을 인정받아서 미국으로부터 평화협정 체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 철수도 하고 하나는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현재 핵실험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소형화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나라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최근에 금년 초에 김정은이가 동그란 구형 물체를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렌즈가 한 뭐 7, 80개 된다. 라고 이제 핵기표 장치의 그 폭탄 숫자가 이제 그 렌즈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가 한 60cm에서 7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크기라면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그 크기고 중량도 전문가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다르지만 물론 뭐 이 기폭 장치에다가 배터리까지 넣어야 됩니다. 배터리 무게도 한 100kg 정도 될 테니까 그 정도면 한 3, 400km 정도로 이렇게 소형화 됐다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그 탄도미사일에 다 실을 수 있다고 우리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 뭐 그렇다면은 북한이 주장한 대로 이제 소형화 경량화 됐다고 봐야 되고 현재 우리가 북한의 그 핵미사일 위협이 그게 가상이 아니고 바로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에 그 염두에 두고 모든 그 대비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소형화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시는지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좀 확신을 가졌느냐면은 SLBM을 개발하면서 이제는 소형화가 막바지에 당겼구나 접어들고 이렇게 왜냐하면은 SLBM이라면 잠수함에 실는 건데 3차 핵실험하면서부터 SLBM 그 사출 시험을 시작하는 걸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SLBM이 실을 정도 아니면은 소형화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겠구나.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어제도 이제 그
6킬로톤 정도까지 했는데 사실 조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증폭 분열탄이라고 그래요. 그 증폭 분열탄의 핵심은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고도화하는 데 핵심적인 기술이랍니다. 수속 폭탄은 너무 거대하고 위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징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북한은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돈이 없어도 하라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이미 소형화를 거의 이제 이 대대로 선전할 거예요. 지난번에 수소폭탄 성공했다고 선전했죠. SLBM 성공했다고 선전했죠. 이제 소형화 다 됐다. 이제 더 이상 거론을 하지 말라. 핵무기로 보유 인정하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교수님, 이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실전 배치까지 가능한 상황이 어디까지나 추측을 해야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봐야 될까요? 좀 그렇게 좀 위협적인 상태까지 왔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 정부는 뭐 실전 배치는 아직 멀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전 배치됐다면은 우리 군사 대비 태세가 전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전 배치는 안 됐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만은. 근데 저희들이 옆에서 볼 때는 실전 배치를 안 했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북한이 전략 로켓군 사령부를 가지고 있다가 전략군 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놓고 스커드 여단, 그다음에 노동미사일 여단, 그다음에 이제 KN-08 여단, 그러니까 무수단 여단 이렇게 3개 여단을 이제 배치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북한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나름대로 여단을 3개 편성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실전 배치를 했다고 이제 평가하는 것이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그 북한의 그 핵미사일 위협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 실제로 그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작전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전력 진강도 거기다 맞춰가지고 전부 다 변화시켜야지 구태연하게 현재 육해 공군이 전부 다 자기네 자기 군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 전력 증강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청와대에서 좀 힘을 발휘해서 전력 증강 계획을 전부 다 변화시켜가지고 핵미사일 대비 쪽으로 전부 다 바꿔야 된다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그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요. 좀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요. 질문 먼저 하시죠. 네, 사실 북한이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서 현재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6차, 7차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또 궁금하거든요. 핵실험을 할까요? 본인들은 완성 단계에 왔다고 하는데 또 어떤 형태일지 6차, 7차는 계속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 모든 그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는 실험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신리도와 정확도가 향상돼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러시아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지난 70여 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하 지금 온 그 핵폭탄 보유국들이 2,000여의 위상을 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도와 신뢰도 높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볼 때 핵실험을 한번 하면 온통 온 나라가 남한이 시끄럽잖아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좋은 카드를 활용 못해요? 남남 갈등 유발시키고. 그래서 저는 지속 뒤려라 보고 핵무기를 소형화를 정교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진행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제가 또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6, 7차가 이루어질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땅속에서 할 거는 거의 다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한이 지난번에 무수단 미사일을 쏴서 고각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00km 우주 공간까지 쏴 올렸었어요. 그렇다면은 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에 실으려면 한 600km 이하로만 소형하면 되는데 현재 거의 수준에 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이 신뢰도가 있다 생각한다면 그 무수단 미사일에 실어서 우주 공간에서 폭발 실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대기권 실험을 하든가 아니면 뭐 바닷속에서 했었어요. 미국이 이제 비키니 섬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었는데 북한은 아마도 저 동해바다에서 해야 될 텐데 원양에서 나가는 그 실력은 안 되고 그래서 동해바다에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동해바다 물고기를 먹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다에서 하기는 힘들 것이고 또 나라가 좁아서 대기권 실험도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아마 다음번에는 무수단 미사일에 실어서 우주 공간에서 실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기술이 거기까지 갈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박 대통령 어제 급히 일정을 축소하고 귀국을 했는데요. 상당히 그 강한 수위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현재 통제 불능의 정신 상태다. 그래서 북핵 대응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 북핵 대응을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의 북한의 핵 능력이 네네. 미사일에 탑재 안 된 걸 보고 현재까지 계획을 세워왔었습니다. 그런데 네. 북한이 현재 바로 서울을 공격하고 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페이트리엇 2입니다. 네. 이거는 주로 이제 항공기를 막기 위한 것이지 북한의 핵탄두를 막기가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페이트리엇 2를 페이트리엇 3도 이렇게 격상시키는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이 굉장히 느슨합니다. 이게 2020년 또는 2020년 대 초까지 그냥 느슨하게 하고 있는데 예. 이걸 가장 빠른 시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돈을 주고 페이트리엇 3를 한 8개 포대 이상 빠른 시간에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빨리 이제 그것도 느슨합니다. 계획이 한 2020년대 초로 이제 돼 있는데 예. 그걸 빠른 시간에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가 예. 사드 네. 배치가 내년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느슨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원한다면은 일주일 내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부지를 선정을 해서 예. 기존 미군 부대 내라도 사드를 빨리 이제 가져와야 되고 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사드 2개 포대를 구입을 제의해서 미국에서 허락을 받아서 사드를 2개 포대 정도를 사든가 그게 예치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제 에로3라고 이제 개발해 놨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보잉사에서 만드는 건데 그거는 사드 성능이 거의 같습니다. 네. 거의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얘기를 해서라도 일단 에로3 정도를 2개 포대 정도를 사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 전력을 좀 증강해야 부연해서 제가 좀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까? 자, 지금 현 상황을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북한은 핵폭탄을 양산하는데 우리는 말폭탄을 양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예. 우리는 그동안 순전히 말로만 대응한다.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네. 사실은 다 지금 얘기하는 것도 킬체인도 몇 년 후에 구축하고 사드 몇 년 후에 구축하고 그래요. 자, 네. 우리가 19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어요. 북한하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우리는 비핵화를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우리 유린하려고 해요. 네. 그다음에 2003년도에 육자회담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13년 지났는데. 네. 우리는 말로만 하고 있어요. 북한은 갈 대로 다 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식상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실질적인 조치가 네.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예. 실질적인 조치를 지금 우선 당장 얘기해 보시면 1992년도 이전에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해 놨어요. 그때는 핵무기가 없었어요, 북한이. 네. 지금은 핵무기가 있어요. 근데 전술핵을 이미 철수했어요. 없어요. 그냥 논리가 안 맞잖아요. 네. 지금 어떤 여건을 볼 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 조치가 될 수 있어요. 걔들이 핵무기를 하지만 우리가 핵무기 가질 때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억제입니다, 억제. 이미 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걸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주장해도 거기에 미동도 끄떡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국장님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누리당이 어제도 얘기했는데요.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지금까지 금기시하고 배제했던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금기시하고 배제했던 옵션이라는 거는 어떤 자위적인 방어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드리려고 네. 했는데 질문하시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지위에 걸맞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네. 봐요. 지금 모든 사람이 아다시피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이에요. 예. 네. 군사력도 7, 8위권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는 한미 동맹 틀에서 계속 미국의 눈치만 보고 미국 따라가고 있어요. 네네. 북한은 우리보다 그 군사력도 40분의 1밖에 안 돼요. 군사비 사용하는 것. 네. 왜 질질 끌려다녀야 돼요? 우리는 심플해요. 핵무기를 개발하면 핵무기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금기시 되었는데 이제는 공론화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제재, NPT 이런 사랑이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누군가 공론화해서 왜 안 된다. 그러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방어 조치를 하면은 우리는 괜찮다. 실질적인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만약에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가 네. 우리가 핵무장하게 된다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북한의 핵도 막아야 되지만 통일도 해야 되거든요. 예. 아마도 우리가 유엔 제재를 제대로만 한다 그러면 네. 북한 체제에 리짐 체인지가 있어서 통일을 지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술핵 배치나 근데 레짐 체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되게 많던데요.
그러나 현재 네. 이제는 유엔 제재가 제도된 게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한 2년 정도만 지속되면은 네. 북한 체제에 무슨 변화가 올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과거에 나토에서 이제 했던 건데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사용하는 적도 있었어요.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를 통해서도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또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을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전술 핵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술 핵을 배치해서도 미국이 써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토처럼 우리가 공동 사용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교훈을 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2003년도 식스 파티 해가지고 온 세계가 떠들었어요. 하나 변한 게 없어요. 네. 북한은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지금 설문을 해보세요. 아마 99%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돈은 돈대로 되고. 지금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일각에서는 조건부 핵무장밖에 없다. 조건부 핵무기 개발하는 것밖에 없다. 국제사회에 그렇게 압박하고 중국은 정말 그동안 북한이 중국말을 안 들은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 듣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조건부 핵무장입니다. 너희들 우리 모든 면에서 우리가 경제력이나 기술력이나 앞서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우리 개발하겠다. 너희들이 포기하면 우린 자동적으로 우리는 포기한다. 이런 정도의 선언할 때가 됐다 이거.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회나 이런 데서 핵을 만들어가지고 있다 이거. 자, 끝으로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유엔 안보리에서도 지금 이제 더욱더 강한 대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제 얘기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짧게 들어보고 대답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문제가 중국인데요. 중국이 현재 인도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북한의 지하전을 계속 수입합니다. 그래서 중국 돈이 북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숨통을 좀 쉬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원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연간 50만 톤씩 계속해서 원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건데 지하전 수입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원유 공급을 중지한다 그러면 북한 체제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지하전 인도적인 표현을 이제 없애버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유 공급을 중단시키면은 아마 북한에 굉장히 뼈아픈 제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한죽대 석좌 교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